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사학과의 이근우 교수님께서 조선 표류일기의 사료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시계가 없어서 20분을 맞춰서 잘할지 여기 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조선 표류일기라고 하는, 이번에는 일본인이 조선의 표류에서 남긴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이목을 끄는 부분이 다양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그림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가요? 네. 우선 그 표류 현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표류했는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점은 오키노 야라부지마라고 하는 현재 전체적으로 오키나와 열도 부분이고, 실제로는 당시에는 이 사츠마본이라고 하는 규슈의 제일 남단에 있는 그 지역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2년간 현장 업무를 할까요?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아마도 태풍을 만나서 우리 현재 위치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중간 가고시마라고 쓰인 쪽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굉장히 이제 북쪽으로 원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가고시마 쪽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바로 현재 서천에 해당하는 제일 끝에 갈고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량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으로 표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야스다라는 사람은 일본 중하급 무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구의 그림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조선 표류일기 속에 있는 마량진의 모습입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그려져 있고, 또 전체 어떤 길이라든지, 그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파제처럼 돌을, 석축을 쌓아놓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석축 안에 있는 부분이 마량진이라고 하는 이제 수군 기지이고, 이제 이 일본 일행들의 배는 저 수군진 안으로는 처음엔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쪽에 정박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정보들이 어느 날 어디에 머물렀다,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이제 항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바닷길을 어떻게 지나왔다고 하는, 우리는 사실 대충 이렇게 말로만 듣는 내용들인데, 신기하게도 이 야스다라는 사람은 일일이 바다 위에 붉은 선을 그어서 자기가 항해한 경로를 다 기록한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산도를 거쳐서, 그죠? 이쪽 팔금도 쪽을 지나서 쭉 남해안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다대포, 그리고 이제 우안포에 머물고 있다가 대마도를 거쳐서 나가사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고시마, 당시의 사츠마본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체 일정은 7월 출발한 날은 1819년, 꼭 2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15일에 나가사키로 출발했다고 하는 기록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 표류기의 특징이라 할까요? 많은 이제 표류기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표류기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 대부분 사실 표류기에 문자 기록이 중심이고, 그죠? 이 그림으로 그려진 경우는 잘 없는데 37장에 달하는 그림을 남겼고, 또 굉장히 이렇게 조선인 관리들과 이렇게 갈등이라 할까, 그런 내면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조선인과 만난 경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상히 기록한 점도 단순히 어떤
이렇게 표류의 경로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를 묘사하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에라부지마에서 이렇게 태풍을 만나서 조선 쪽으로 이제 표류하는 광경인데 하여튼 이렇게 배가 그죠? 이 파도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야사라는 사람이 중하급 무사인데도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시도 짓고 해서 한문의 해독력이 높은 편이었고 또 그림에도 조예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선인들은 이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해서 실제로 야사가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저 앞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 인상적으로 느낀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1800년대 후반 특히 서양인들이 본 조선인들, 조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더럽다든지, 그죠? 서양의 기준으로 야만적이다, 이런 느낌이 강조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조선 표일기의 야스다의 눈길은 대단히 따뜻한 게 아닌가. 전혀 이렇게 어떤 자신들이 우월하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흥미롭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사 속에서 조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관인들의 부패, 그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많은 관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부패한 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조선 표류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조선 백성들의 어떤 기록, 그죠? 특히 하급 관리들이 쓰는 모자,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사실 전부 다 머리를 다 깎고, 그죠? 이렇게 다 깎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일부를 깎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는 조선인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자를 그렸어요. 그래서 왜 서양인들도 그죠? 이렇게 모자의 나라, 조선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이게 모자의 나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모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또 하급 관리들의 모자에 지금 뒤에 이렇게 코끼리 털을 이렇게 염색을 해서 이렇게 매달았는데 그게 늘어뜨리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달라서 마치 현재 이 소속 부대에 따라서 우리가 휘장이 다른 것처럼 그런 구별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푸른 옷을 입은 쪽이 이제 처녀들이고, 그죠? 이쪽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결혼을 한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거는 제가 지게라고 제 책에도 번역했습니다. 이게 지게가 아니고 이게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 넉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 넉마주의라고 요새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넉마라는 게 죽는 것이 넉마인 줄 알았더니 담는 통이 넉마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넉마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죠? 그 당시에 이 매를 볼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일본인 배에 올라가서 물건을 훔쳐서 즉석에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방 아전들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도구들, 민속 잘 알지 못했던 도구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선의 어떤 민속을 알 수 있는 그림들은 조선인들이 뭐랄까 좀 이렇게 정밀하게 그리지 않고 이게 대충 그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야사는 대단히 정밀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왼쪽에 보이는 게 제가 가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전문가 웃기지 말고 가만이 아니고 뱃섬이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혹시 책을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당시에 초가집이나 도끼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서양인의 견문기와는 상당히 이렇게 시선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 또 우리들의 상식과도 다른 그죠?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좀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각 쓰는 모자들이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공작 깃털이, 그죠? 위에 붙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옆에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렇게 같은 이게 보리라고 해서 하급, 그죠? 관리들이 쓰는 모자인데 그 구체적인 양식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죠? 이렇게 조선 사람들의 머리, 그죠? 상투를 튼 거, 그죠? 갓을 쓴 이런 전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투가 좀 이게 풍성하지 않고, 그죠? 뾰족하게 생겼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 쓰는 사모관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이거는 이제 그 빈현의 마량진입니다. 이게 지금 그 윤영규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이렇게 윤영규라고 하는 빈현감입니다. 그리고 저쪽도 이제 만났던 그 수영우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사실 처음엔 저도 이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 배 부분에 보면 점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점선이 보이시죠? 이게 그 천릭이라고 해서 그 무관들의 그 전투 복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상시에 입는 복장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우리가 저런 거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하지 않을 텐데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묘사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붉은 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빈 현감은 이게 그 정육품 정도의 벼슬이기 때문에 푸른 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붉은 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 윤영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분에 약간 뭔가 특이한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야스다라고 하는 일본 사무라이가 만난 조선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로는 이 윤영규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자체도 굉장히 소탈해서 그 이제 배탈 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배꼽 근처에 이렇게 뜸을 떠서 이렇게 병을 치료했다 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죠? 또 이게 아주 강건하다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머리는 다 빠지고, 그죠? 이도 다 빠져서 지금 도저히 내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몸이다. 이렇게 대단히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역시 우리가 양반이랑 굉장히 뭐 채통을 중시하고 이런데, 그죠? 그죠? 일본인한테 그죠? 이렇게 배를, 그죠? 드러내고, 그죠? 이렇게 배꼽에 뜸뜬 자리를 보여주는 이런 소탈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동인데, 그죠? 시동인데, 지금 이 발 부분을 보면 버선 안에 여러 가지 필기 도구들을 꼽아두고 있어요. 이건 사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그 뭐 보고되지 않았다가 있죠. 언급되지 않은 대목입니다.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죠. 시동들은 사또가 달라고 하면 금방 줘야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버선에다가 이렇게 필기 도구를 꼽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육두필이라고 해서, 그죠? 역시 이것도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건데, 이게 지금 뽑으면 점점 계속 6개의 붓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붓의 크기가 달라서 뭐 작은 글씨도 쓸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붓을 하나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채에 관해서, 그죠? 부채에 관해서 야스다가 이 조선인들의 부채가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비인현 현감 윤영규한테 그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하니까 그 윤영규가 이거는 내가 내 신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채이고 또 나른 것이어서 당신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럼 나중에 내가 새 것을 마련해 주겠다고 해서 새로운 부채를 마지막 헤어질 때 이렇게 건네줍니다. 근데 그 부채 밑에 이 장신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게 뭐 향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죠? 이 부채의 장식적 요소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선생님 오셨나요? 지금 한선 전문가이신 우리 문경 선생님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에 한선을 잘 묘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부분적인 오류는 있습니다. 돛대는 아마 잘못 기술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자세한 한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호롱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 닷을 올리는 장치 같은 것들을 조선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용한다,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아 문화에서도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조선인들의 일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항로를, 그죠? 붉은 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군산에서 위도, 그죠? 고슴도치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쪽 이제 마량진에 출발해서 이렇게 고군산 쪽으로 내려와서 위도를 거쳐서 팔금도 이렇게 쭉 가는데, 사실 이 항로가 우리가 물론 뭐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지나가는 빈번하게 쓰는 항로가 있겠지만, 웬일인지 하여튼 제가 이게 볼 때는 이 야스다의 귀한 항로는 다소 이게 조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틀린 게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뭐 군사시설이거나 이런 쪽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섬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렇게 보니까, 야스다가 보니까, 그죠? 이 바닥 해안에 이렇게 집이 두 채 있어요. 그래서 그 섬 이름을 임시로 이렇게 두 집이 있는 섬, 그래서 이가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런 부분도 나와서 상당히 이제 이 관인들, 조선 관인들 입장에서는 그 야스다에게 지리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선 전기에 삼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영포, 부산포, 제포가 있으면 그 각각의 외관에 있던 곳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경로 자체가 임진왜란때 사실 그 길을 타고 이제 침략을 해오니까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까지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게 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 주변,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항로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그냥 한 바퀴 삥 돈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또 법성포 쪽에서는 아예 실제 이렇게 접안하지 못하도록 한 이런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야스다가 이가도 이후부터는 병에 들어서 거의 뭐 거동을 하지 못해서 그림도 남기지 못했고,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장이었던 마츠모토라고 하는 사람과 일부 하여튼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소략하게 그려져서 정작 뭐 남해안 쪽의 정보가 부족한 게 역시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머문 기간으로 보면 다대포, 우암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세한 이제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우암포 부분입니다. 그죠? 우암포. 제가 우연히 하여튼 이사를 했는데 우암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해서 이 이 그림하고 이렇게 부산포를 이렇게 같이 조망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우암포가 제법 100여 가구 정도의 집이 모여있는 그런 어촌 마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암포에 계속 이제 배 위에 있어야 했고, 실제로 상륙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에서만 머물러 했는데, 이제 이 외관에 있는 대마도 관리들이 그러면 한번 우암포에 올라가 보겠냐고 해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이 우암포 마을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씨름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화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암포 쪽에 보면 이렇게 붉은 민둥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적기라고 불리는 곳이고, 다른 곳은 나무가 있는데 그 산만 이상하게 나무가 없는, 그죠? 바로 왜 저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적기라고 불리는 거 아마 저 산이, 그죠? 적기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적기라는 이름이 생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대포, 역시 한 달 정도 이 다대포에서 체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다대포 그림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들어온 항로와 나간 항로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중간쯤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 다른 배들은 그냥 갈색, 고동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푸른색과 검은색처럼 보이는 선이 그어져 있는 배들은
바로 외관, 대마도인들이 타고 다니는 이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로 외관의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과정으로 표를 하게 됐냐고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연절에서 이제 원래 이 사무라이가 3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이 병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한 그죠 시신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결국 죽은 한 사람은 복병산 쪽에 그죠 매장이 돼서, 그게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바로 그 사람의 무덤이, 이게 사무라이의 무덤이니까 그죠, 이게 보존이 돼 있어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외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쪽 뭐 표류나 이런 쪽 전공은 아니고, 이게 조선 표류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만을 말씀드리는 건데, 조선으로 표류한 일본의 경우는 전부 일단 부산 외관에 있는 대마도인들이 관할을 해서 조사를 해서 대마도로 돌려보내고, 다시 대마도에서 나가사키, 그죠?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다시 이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해서 자기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관 쪽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표류한 사무라이들 비롯한 사람들 조사한 기록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조선 표류일기 거의 제가 보여드릴 만한 그림은 다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그림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역시 얼마 뒤에 그죠 이 서양인들이 본 조선의 어떤 모습하고 이 일본인이 그죠 남겨놓은 기록은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정도를 제가 느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